35년 동안 인천 거리를 누비며 제가 일군 건 딱 하나, 대출 없는 낡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 소박한 집이 제 노후의 천국인 줄 모르고 제2의 송도라는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어 10억짜리 신기루를 잡았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는 현수막 하나 믿고 내 집을 팔아 5억 빚을 냈지만 4년 만에 제 손에 남은 건 5천만 원과 낡은 빌라 월세방뿐입니다. 한때 축복인 줄 알았던 32층 바다 뷰가 어떻게 제 인생을 가두는 감옥 창살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100옷 신도시의 잔혹사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살았어요. 인천 거리를 35년 동안 누빈 개인택시 기사 박진호입니다. 개인택시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택시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 면허 하나 따는 대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법인 택시로 몇 년을 무사고로 일해야 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면허 넘겨받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40대 초반에 겨우 해냈어요. 그때부터는 내 차, 내 시간, 내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프면 그날 수입이 없고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요. 직장인처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파도 참고 나가고 명절에도 핸들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설날 아침에도 손님을 태웠고 추석 저녁에도 미터기를 돌렸어요. 가족한테는 늘 미안했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차 시동을 걸어요. 아내가 깰까봐 현관문도 살살 닫고 그렇게 살아온 35년이었습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그 새벽은 늘 똑같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모은 게 딱 2가지였습니다. 인천 구도심에 있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손님 1명 2명 태우면서 모은 현금 3억 원. 아파트 시세가 2억이었으니 있는 재산을 다 합쳐봐야 5억이 전부예요. 누가 보면 초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3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고작 5억이냐고.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출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개인 택시 기사한테 대출 없는 내 집이 뭔 의미인지 아세요? 직장인은 퇴직하면 퇴직금이라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어왔으니 나중에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넉넉한 노후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결국 제 노후는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집,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더 소중했습니다. 벽지가 조금 누렇게 변색되고 화장실 타일이 들뜨고 엘리베이터가 가끔 삐걱거려도 그 집은 완전히 제 것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는 온전한 내 집. 이 집만 있으면 아무리 손님이 없는 날이 이어져도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다는 안도감.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집을 참 좋아했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잔뜩 올려놓고 아침마다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상추도 키우고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고추도 심어놓고 작은 베란다가 아내한테는 작은 텃밭이었어요. 저는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몇 번 투덜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만둘걸. 아내가 그 베란다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여보, 오늘 상추 솎았어. 저녁에 삼겹살 먹자. 택시에서 지쳐 돌아오면 그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어요.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나면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반찬은 없었어요. 집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에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에 두부조림. 하지만 그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한테 치이고 도로에서 치이고 그래도 집에 오면 아내가 있고 따뜻한 밥이 있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아이들도 키웠어요. 좁은 집이라 애들이 크면서 방이 비좁다고 투덜댔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다들 컸습니다. 큰애가 수능 보던 날 밤 저는 새벽 내내 핸들 잡으면서 기도했어요. 작은애가 취직했다고 연락 왔을 때 저는 손님 내려드리고 혼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 집은 그런 순간들이 다 담겨있는 곳이에요. 나이가 60을 넘어가면서 슬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야간 운전을 하면 맞은편 불빛이 퍼져 보입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해요. 마음은 아직 팔팔한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핸들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개인 택시는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내 일이니까요. 면허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다만 조금씩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 다음엔 뭘로 살지? 연금이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로 생활비를 다 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 집, 이 현금 3억, 이게 전부인 겁니다. 그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동료 기사 중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대기 중에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너 인천에 있잖아. 거기 오래된 아파트 말고 요즘 뜨는 대로 갈아타야 해.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동산 투자 같은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누가 어디가 오른다 어디가 떴다 해도 저는 그냥 남 얘기처럼 들었습니다. 내 집 있고 대출 없으면 됐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 그 말 하나가 씨앗처럼 심어지고 나서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처음 100옷 얘기를 들은 건 택시 대기줄에서였어요. 동료 기사들이 335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유독 한 친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100옷 알아? 시흥인데 거기 지금 완전 난리야.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대. 서울대가 어떤 곳인데? 거기 들어오면 집값이 얼마나 뛰겠어.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디가 뜬다는 얘기는 택시 대기줄에서 늘 나오는 소리거든요. 강남이 어떻다, 송파가 어떻다, 마용성이 어떻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 얘기 다 따라갔으면 벌써 부자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묘하게 그 이름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100옷. 인터넷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뉴스에서도 들리고 손님들 얘기에도 가끔 들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친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내가 처제네 집에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시간이 생겼어요. 별 생각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냥 한번 가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흥이면 인천에서 멀지도 않으니까요.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 정도였어요. 막상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숲처럼 들어서 있고 도로가 반듯하게 뚫려 있고 바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서해 바다인데 그날따라 햇빛이 참 예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다 공원으로 걷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 마시는 사람들. 인천 구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잠깐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건너편으로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송도였습니다.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도 야경이 그렇게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공원 입구 쪽으로 커다란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2027년 개원 확정. 그리고 그 옆으로 분양 홍보관 간판이 보였어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자고. 홍보관 안은 생각보다 훨씬 번듯했어요. 모형도가 크게 펼쳐져 있고 투시도가 벽 가득 붙어 있고 서울대 캠퍼스 조감도까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음료수를 내왔어요. 고객님, 요즘 100옷 많이들 보러 오세요. 여기가 왜 뜨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구경 왔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기 보이시는 게 송도입니다. 송도 생활권이에요. 그런데 송도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100옷은 아직 저평가돼 있어요. 여기에 서울대 병원까지 들어오면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거든요. 의사들, 교수들, 연구원들이 다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 여기 10억짜리 물건이 병원 개원하면 최소 15억은 됩니다. 송도 생활권에 서울대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5년 안에 돈이 2배가 됩니다. 그 말이 참 묘하게 꽂혔어요. 저는 원래 이런 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다 바람이 불어오고 송도 불빛이 반짝이고 그 번듯한 조감도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분위기가 저를 잠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천집 2억에 팔고 현금 3억 보태면 5억. 여기 10억짜리 사려면 대출을 5억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얼마지? 지금 금리가 연 2% 되니까 5억이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택시만 해도 이자랑 생활비는 거뜬히 나오겠는데. 그리고 5년 뒤에 15억이 되면 손에 쥐는 게 10억이야. 평생 택시 몰아서 5억 모으는데 35년이 걸렸는데 5년 만에 10억을 손에 쥔다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조감도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서울대 병원, 송도 생활권, 15억.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설레서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00곳을 다녀온 뒤로 저는 혼자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다가 깨서 천장 바라보고 또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 아내 눈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속으로 사귀고 있으면 금방 알아챕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가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꺼냈습니다. 100옷 얘기, 서울대 병원 얘기, 집값 얘기.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아내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5억 빚이 그냥 빚이야? 그건 감옥이야.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병원만 들어오면 빚 다 갚고도 수억이 남아. 이건 투자가 아니라 노후보험이라고. 지금 우리 집이 2억인데 거기 가면 10억짜리야. 그 차이가 얼마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투자는 젊을 때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대출 5억은 평생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 택시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몸이 예전 같아? 그 말이 조금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32층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 송도 야경, 서울대 병원 조감도. 며칠 뒤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랑 한 번만 같이 가보자. 보고 나서 싫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해.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도 따라 나섰어요.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말 걸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 또 싸울 것 같아서. 105대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바다 공원을 따라 걷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부드럽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아내가 걷다가 멈춰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가깝네.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조금 기대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매물을 봤어요. 중개인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아내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이었는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32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탁 트인 서해가 눈에 가득 찼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한참을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저게 송도야? 응, 바다 건너 저기. 아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울대 병원이 진짜 들어와? 2027년 개원 확정이래. 현수막도 크게 걸려있잖아.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오르긴 오르겠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신호탄처럼 들렸어요. 그 뒤로 우리 부부는 며칠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꺼내면 제가 달래고 제가 흔들리면 아내가 오히려 다시 따져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같은 방향을 보게 됐어요.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택시로 감당은 되겠네. 근데 여보,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병원 들어오면 금방이야.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볼게. 근데 힘들면 바로 얘기해야 해.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어요. 인천 집을 내놨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2억에 팔렸어요.
30년 된 집이라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방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아내는 베란다 화분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상추 화분, 방울토마토 화분, 고추 화분. 말없이 하나씩 내려놓는 아내 뒷모습이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돌렸어요. 인천 집 판 돈 2억, 평생 모아온 현금 3억을 합쳐 5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은행 담보대출 5억, 연 2%대 금리, 심사 통과, 총 10억. 그 돈으로 100옷 32층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설마 두려움 때문이겠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중개인이 악수를 청하면서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맞잡았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 순간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1년 가을, 드디어 입주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100옷 아파트 앞에 서던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2년 인생에 이런 설렘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인천 낡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다가 바다가 보이는 32층으로 이사 오는 날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32층에 살게 될 줄은 몰랐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잘 살아보자고. 짐을 다 들여놓고 나서 저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서해 바다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송도 고층 빌딩들이 실루엣처럼 서 있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흐릿하게 번지는 그 풍경이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아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쁘긴 하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날씨 좋은 날엔 아내랑 바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갈매기 날아다니는 거 구경하고 인천 아파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단지 근처에 아울렛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거기서 쇼핑을 하고 오면 얼굴이 밝았어요. 뭔가를 사온 게 아니라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잘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야 좋은 데 데려왔구나 싶었습니다. 택시 일을 마치고 집에 올라오면 밤바다가 창밖에 펼쳐졌어요.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까만 바다 위로 송도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배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그 야경을 보면서 소주 한잔 하는 게 그 시절 제 낙이었어요. 이웃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비슷한 또래 부부가 살았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어요. 그 집 남편도 100옷이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복도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옆 단지가 저번 달에 11억에 팔렸대요. 그래요? 우리 단지도 곧 따라가겠네. 병원만 착공하면 진짜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심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었어요. 택시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호가가 얼마인지, 옆 단지는 얼마에 거래됐는지, 숫자가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좋았고 내려가 있으면 일시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면서 이자 얘기는 머릿속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남짓, 택시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실제로 그 시절엔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금리 덕분에 이자가 가볍게 느껴졌고 집값은 오를 것 같고 바다 뷰는 매일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요. 그 괴물이 아직 입을 벌리기 전이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내가 베란다에 화분을 못 두게 됐거든요. 32층이라 바람이 워낙 세서 관리사무소에서 베란다 적치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가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화분 생각나? 제가 물으면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집 베란다에서 상추 솎던 아내 모습이 가끔 떠올랐어요. 그때가 더 행복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애써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쁜 풍경으로 불안한 마음을 덮으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2021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병원 착공 소식은 아직이었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2027년 개원이라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금만 더가 얼마나 긴 터널의 시작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 든 건 입주하고 나서 한 6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택시 운행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내랑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했어요. 바다 공원 쪽으로 걷다가 서울대 시흥 캠퍼스 부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드넓은 부지인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사 소음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인부들도 없었어요. 그냥 넓은 땅이 덩그러니 있는데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잡초들이 출렁거렸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짓는 데야? 응, 그럴 텐데.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착공은 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날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거였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호가만 들여다보느라 정작 코앞에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2027년 개원이라고 했는데 착공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시공사 선정도 제대로 안 됐고 예산 문제도 얽혀 있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은 캠퍼스보다도 더 나중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현수막 하나를 믿었던 거거든요. 2027년 개원 확정이라는 그 크고 선명한 글씨. 근데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착공도 안 된 계획이었어요. 며칠 뒤 이번엔 전철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주 초반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불편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였습니다. 105 신도시에는 전철역이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역이 정왕역인데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하고 출퇴근 시간엔 버스가 꽉 차서 못 타는 날도 있었어요. 서울이라도 나가려면 1시간 반은 기본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어요. 입주민들 글을 읽는데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전철 언제 생겨요? 여기 차 없으면 진짜 고립이에요. 서울대 병원은 언제 착공한대요? 아무 소식이 없네. 아이 학교 때문에 왔는데 학원가가 너무 부실해요. 여기 전철역 생긴다는 게 몇 년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니까 차가 있어서 그나마 나았어요. 근데 차 없는 입주민들은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트가 가깝긴 한데 병원 가려면 한참을 나가야 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울렛도 알고 보니 입주민들한테 그냥 그런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신기해서 가보는 거지 정작 살다 보면 딱히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렵 같은 층 이웃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예전엔 105 신도시가 오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전철역 유치가 또 무산됐대요.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여기 전철 생기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기 전철 타러 가다가 하루가 다 가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남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먼저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 바다가 보이는데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였어요. 예쁘긴 한데 그 예쁜 풍경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출 5억, 매달 나가는 이자, 오르지 않는 집값, 착공도 못한 서울대 병원, 전철 하나 없는 고립된 땅. 제가 10억을 주고 산 게 바다 뷰였나? 잡초밭이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2022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뉴스에서 흘려듣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한국은행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택시 운행하면서 라디오로 듣는 경제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졌어요. 저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도 설마 얼마나 오르겠어. 연 2%대에서 3%쯤 되면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잖아. 그 정도는 택시 며칠 더 뛰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게 몇 번인지 아세요? 무려 7번이에요.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올렸습니다. 0.25%씩, 어떤 때는 0.5%씩 그렇게 쌓이다 보니 연 2%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연 5%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제 대출 이자가 바뀌는 걸 처음 통보받은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변동금리 조정 안내라고.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더니 이자가 월 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0만 원. 한 달에 22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게 실감이 안 됐어요. 제가 택시로 하루 평균 버는 게 15만 원 안팎인데 이자만 내려면 보름을 꼬박 벌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생활비는 아직 한 푼도 안 쓴 상태로요.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며칠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자 22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기름값 관리비 50만 원. 한 달에 최소 420만 원이 필요한데 택시로 그걸 다 감당하려면 하루도 쉬면 안 됐어요. 그것도 몸이 버텨준다는 가정하에. 결국 아내한테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숫자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어요. 내가 일 나가야겠다. 저는 말렸습니다. 아내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무릎도 안 좋고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일을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괜찮아, 내가 더 뛰면 돼. 당신 혼자 어떻게 해? 나도 할 수 있어. 동네 식당이나 마트 자리 있나 알아볼게. 아내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담담한데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알아보겠다는 아내한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운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다시 일상이 됐어요. 젊을 때도 빡빡했던 그 스케줄을 60이 넘은 몸으로 다시 시작한 겁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핸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쉬는 날이 사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도 몸이 안 좋은 날도 나갔어요. 예전엔 몸이 좀 안 좋으면 하루 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15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 15만 원이 이자에 구멍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100옷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억이던 우리 아파트 호가가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커뮤니티에는 급매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급매합니다. 7억 5천 연락 주세요. 사정이 생겨 급처합니다. 내고 가능.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근데 모두가 힘들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다들 팔려고 내놓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2022년 말 이자 통보가 또 왔습니다. 월 220만 원에서 월 280만 원으로. 그리고 2023년 초 또 왔어요. 월 280만 원에서 월 350만 원으로. 350만 원. 2% 되었던 금리가 8%가 됐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 달 이자가 350만 원이면 저는 이자만 내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을 꽉 채워 일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생활비는 꿈도 못 꾸고요. 아내가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월급이 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녁밥 먹고 나서 아내가 무릎을 주무르는 걸 보면서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골목에 차를 세운 채로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에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어요. 대출 연체 통지서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택시 수입으로는 이자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밀리고 또 며칠 밀리다 보니 연체가 쌓였습니다. 은행에서 공식 문서가 날아왔어요. 평생 남한테 빚 한 번 떼먹어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그 연체 통지서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 통지서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 행동이 저한테는 더 무서웠어요. 화라도 내주면 나았을 텐데 아내가 이미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32층 거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뻤어요. 바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냥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산 게 바다 뷰가 아니라 감옥 창살이었구나.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 지나면서 저는 슬슬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아도 월 350만 원짜리 이자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퉁퉁 부은 다리로 마트 계산대를 서는 것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내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팔자. 아내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싫다고도 좋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는 듯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는데 그 모습이 마음을 후볐습니다. 아내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호가를 9억으로 시작했어요. 10억에 샀으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출은 갚고 뭔가 남아야 하니까요. 중개인이 내놓겠다고 했고 저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보러 오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고 105든 특히 더 심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호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알려지면서 105을 찾는 사람이 뚝 끊어진 거예요. 호가를 8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어요. 7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두 명이 보러 왔어요. 32층에 올라와서 바다 뷰를 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는 돌아갔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요즘 105이 매수세가 없어요. 더 낮추셔야 할 것 같아요. 중개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자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아니, 꼬박꼬박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연체가 쌓이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6억으로 낮췄어요. 그러자 중개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5억 5천에 살 수 있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10억에 샀는데 5억 5천이라니. 4억 5천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자 연체가 계속 쌓이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들은 터였어요.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해봐요. 5억 8천. 중개인이 다시 연락해서 말했어요. 5억 7천에 하겠다고 하네요. 더는 못 올려준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억 7천. 10억에 샀던 집이 5억 7천. 4년 만에 4억 3천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핸들 잡으며 모은 돈이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저는 혼자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내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내 얼굴을 마주하면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년 전 이 집 살 때 도장 찍던 손도 떨렸는데 그때는 설레서 떨렸습니다. 이번엔 무너지는 것 같아서 떨렸어요. 잔금을 치르고 대출을 갚았습니다. 5억 7천에서 대출 5억을 갚고 중개 수수료 내고 각종 세금 떼고 나니 손에 남는 게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인천집 2억, 평생 모은 현금 3억. 합쳐서 5억이었던 제 전 재산이 4년 만에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4억 5천이 사라진 거예요. 숫자로 보면 간단한데 그게 35년 동안 새벽마다 핸들 잡으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삿날 아내가 짐을 쌌어요. 올 때는 이삿짐 트럭이 꽉 찼는데 갈 때는 짐이 왜 그렇게 없어 보이던지 아내가 박스를 접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층수를 봤습니다. 32, 31, 30, 29. 숫자가 내려갈수록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트럭이 출발하고 아파트가 백미러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쩌지? 일단 빌라 구했어. 거기로 가자.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없고 한숨도 없었어요. 그 담담함이 저한테는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 체념한 거잖아요.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서해가, 그렇게 설레게 했던 32층 뷰가 백미러 속에서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4년이었습니다. 딱 4년 만에 제 인생 전부가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인천 4층짜리 낡은 건물 2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살던 아파트보다도 더 낡은 곳이었어요. 짐을 들여놓고 나서 아내가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거실이 좁았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 건물벽이 보였습니다. 바다는커녕 하늘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2층에서 서해를 내려다보던 우리가 이제 맞은편 건물벽을 바라보는 신세가 된 거였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베란다가 있네. 작은 베란다였습니다. 두 팔 벌리면 닿을 것 같은 좁은 베란다였어요. 그런데 아내 목소리가 조금 밝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다음날 아내가 화분을 사왔습니다. 상추 모종, 방울토마토. 그걸 베란다에 올려놓고 물을 주는 아내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2층 바다 뷰 베란다에서는 바람이 세다고 못 뒀던 화분을 이 낡은 빌라 베란다에서 다시 키우는 거잖아요. 저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새벽 핸들을 잡았어요. 월세 60만 원, 생활비,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을 축내지 않으려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없다는 게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35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없으니 택시 수입으로 월세랑 생활비는 감당이 됐습니다. 근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63 나이에 하루 15시간을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창을 열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버텼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인천 아파트에서 먹던 그 밥상이랑 똑같았어요. 그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 참았던 게 울컥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예전 집 생각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응. 거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베란다에 상추 키우고 당신 퇴근하면 삼겹살 먹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뭐 지난 일이지 지금도 나쁘지 않아. 화분도 여전히 있고.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되감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백오들 처음 본 날? 중개인 말을 믿은 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 아니요. 더 앞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말 한마디에 흔들린 그 순간부터였어요.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고 건강하고 택시 수입이 나오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2억짜리 낡은 아파트가 천국이었어요. 대출 없이 온전히 내 것인 그 집이, 베란다에 상추 키우던 아내가 행복했던 그 집이, 지쳐서 돌아와도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던 그 집이, 그게 천국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남의 말에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더 가지고 싶었던 제 욕심에 속은 거였어요. 중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한 거고 저는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겁니다. 15억이 된다는 말을 믿고 싶어서 믿어버린 거예요. 큰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는 현수막 하나를 검증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 거고요. 요즘도 새벽에 핸들을 잡으면 가끔 그 32층 뷰가 생각납니다. 분명 예뻤어요. 서해 낙조도, 송도 야경도, 탁 트인 그 풍경도. 근데 이제는 그게 신기루처럼 느껴져요.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너무 큰 걸 얹었던 거잖아요. 바다 뷰 하나에 제 노후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지금 이 낡은 빌라가 불편하냐고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불편하고 층간소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때보다 편해요. 이자 걱정 없이 자는 게, 연체 통지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내 다리 퉁퉁 부은 거 안 봐도 되는 게, 그게 32층 바다 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아내는 오늘도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상추가 제법 자랐어요. 방울토마토도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물조리개를 들고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상추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고, 예쁘다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었던 건지. 그게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더라고요. 낡아도 내 집, 대출 없는 내 집, 아내가 화분 키울 수 있는 베란다.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불리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현수막 하나, 중개인 말 한마디, 동료의 귀띔 한마디에 평생 모은 걸 흔들지 마세요. 그 말들은 여러분의 노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본인 몫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대출 없는 내 집에서 아내랑 된장찌개 먹으면서 손자 손녀 보면서 사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노후의 천국입니다. 저는 그걸 4억 5천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천국을 팔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 낡아도 내 것인 것들, 그게 진짜 천국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핸들을 잡습니다. 63 나이에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근데 이제는 이자 갚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 작고 소중한 화분을 사줄 돈, 오늘 저녁 된장찌개 재료 살 돈, 그걸 벌러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은 하루도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남부터미널 인력시장에 섰습니다. 손에 쥔 대기 번호표 165번, 38년 건설 현장을 지킨 이 손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꿨던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66세 박성호,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 은숙을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를 재빨리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부엌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아내가 싸둔 주먹밥 2개를 꺼냈습니다. 참치마요 주먹밥, 제가 좋아하는 거라며 아내가 늘 신경 써주는 겁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하순, 겨울이 코앞까지 온 날씨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늘은 꼭 나가야 할 텐데. 이번 달 근무일수가 고작 6일. 오늘도 못 나가면. 그럼 이번 달 수입은 98만 원. 생활비 190만 원에서 92만 원이 모자랍니다. 버스를 타고 남부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15분. 터미널 뒤편 인력시장엔 사람들이 이미 빼곡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남성들. 건설업이 무너지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누르자 종이가 나왔습니다. 165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8분. 늦게 온 것도 아닌데 이미 165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섰습니다. 모두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위를 견디며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트럭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오늘 철근 작업 4명, 자재 정리 3명, 배관 보조 2명. 예전 같으면 한 번에 20명씩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팀장들은 젊어 보이는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아저씨, 저기 젊은 분으로 할게요. 60대 초반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손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6세인 저를 부를 팀장은 없다는 걸. 7시가 되었습니다. 트럭 8대가 출발했습니다. 약 35명이 실려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130명이 넘었습니다. 8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며, 어떤 이는 욕을 중얼거리며, 저는 그냥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을 서 있었는데 결과는 0.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재 관리, 품질 점검, 안전 교육, 신입 관리. 사람들은 저를 박 반장이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불려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20분.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일 안 나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공사가 없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도 예금에서 또 빼야겠구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잔고 7,320만 원. 작년 이맘때는 8,95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1,63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평균 136만 원씩. 이 속도라면 4년 안에 바닥납니다. 그때 난 70세. 손을 들어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이 손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끝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6세 남자가 혼자 방에 누워 우는 모습? 이게 제 노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이번 달 근무 기록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저는 이 작업을 합니다. 언제 일을 나갔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겁니다. 총 근무일 7일, 총 일당 98만 원, 세금 공제 후 실수령 93만 원.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93만 원. 이게 한 달 동안 제가 번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매달 1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52만 원을 더해도 수입은 145만 원. 벌써 45만 원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지난달엔 수도 계량기 교체비 38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전달엔 겨울옷 구입비 22만 원.
추석 때는 자식들 선물비 45만 원.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매달 평균 70만 원에서 11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매달 예금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50만 원씩, 어떤 달은 80만 원씩, 어떤 달은 120만 원씩.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1,8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닥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 못 나갔다며?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 나가면 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안 될 거라는 걸, 모레도 안 될 거라는 걸, 66세인 저를 부를 팀장은 없다는 걸. 그나저나 여보,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온대요. 그래? 무슨 일로? 그냥 보고 싶대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오면 밥을 사줘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고, 뭔가 사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니까요. 그러면 또 예금에서 돈을 빼야 합니다. 50만 원은 빼야겠지.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마음이 쓰려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저를 믿고 저를 따르고 저를 존경해준 여자. 그 여자에게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행 한 번 보내주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사주지 못하고, 예쁜 옷 한 벌 사주지 못하고, 그저 매일 된장찌개와 김치만 먹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8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국민연금도 30년 넘게 빠짐없이 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가입기간이 짧아서 지금 받는 연금은 고작 52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한 걸까요?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퇴직금도 모았고 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일당직 노동, 불안정한 수입, 예상치 못한 지출, 줄어드는 건강, 사라지는 일자리,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66세. 이제 뭘 바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인력시장에 가야지. 내일은 불릴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안 될 거라는 걸. 일당은 14만 원. 한 달에 7일 나가면 98만 원. 연금 52만 원 합쳐도 150만 원. 생활비 190만 원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하면 매달 적자입니다. 이 구조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빛났던 시절을, 모든 게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를. 저에게도 한때는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7년 2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것저것 일을 전전하던 저는 우연히 건설 현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간 곳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우뚝 솟아오르는 건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쇠 부딪히는 소리와 시멘트 냄새. 여기서 일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노동이었습니다.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일당은 고작 2만 5천 원. 지금 돈으로 치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박성호 씨, 오늘도 일찍 왔네?
네, 팀장님. 새벽 6시 현장에 도착해서 공구를 정리하고 자재를 점검하고 안전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성호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공구 관리는 박성호가 최고지. 30살이 되던 해 저는 정식으로 자재 공구 관리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일당이 아니라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월급 85만 원. 통장에 처음 85만 원이 찍힌 날, 저는 소주 한 병을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기쁘고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은숙을 만났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자. 수줍게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몇 번 만나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여보, 당신 믿고 따라갈게요. 은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0년대 건설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가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대형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재 발주, 공구 관리, 안전 교육, 신입 관리 모든 게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 반장이라 불렀습니다. 반장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반장, 이거 어디 있어요? 박 반장, 저 신입 좀 가르쳐 주세요. 박 반장, 오늘 회식 가시죠?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85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250만 원. 2000년대 중반 제 월급은 3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로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서연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일 나가. 준혁아 잘 있어. 아들의 작은 손을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침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준혁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안 된다. 아빠가 낸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식이 빚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만 3,2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준혁이가 졸업하고 회계법인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준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행복하다. 딸 서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 프론트에 취직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된 겁니다. 2018년 가을, 준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신부 집에서도 준비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준비할게.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혁이 결혼식 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컸다. 은숙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요. 그러게.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저는 62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이게 내 인생의 정산이구나. 퇴직식에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박 반장,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생활비 월 190만 원, 36개월이면 6,840만 원. 충분하네, 여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퇴직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만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건강검진 120만 원, 집 보일러 교체 180만 원, 명절 때 자식들 용돈 100만 원, 3개월 만에 벌써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간 65세 되기 전에 다 쓰겠구나.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나가야겠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쉬다 가세요. 괜찮아, 아직 건강해. 그리고 3년만 더 일하면 연금 나오잖아. 그때까지만. 저는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사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쉬면 안 된다는 걸,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그럼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새벽 5시에 남부 터미널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퇴직 후 처음 온 그곳,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6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70대로 보이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8번. 생각보다 빠른 순번이었습니다. 6시 30분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자재 정리 5명.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봤습니다. 아저씨, 경력 있으세요? 네, 38년 했습니다. 자재 관리 전문입니다.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재창 맡아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좋아요, 타세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트럭을 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 시멘트 냄새, 분주한 사람들. 아저씨, 여기 자재창이에요. 오늘은 철근이랑 파이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38년 경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파이프를 길이별로 정리하고, 공구를 용도별로 배치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일 진짜 깔끔하게 하시네요. 경력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계속 나오세요. 하루 17만 원 드릴게요. 17만 원. 그때만 해도 일당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20일 나가면 340만 원. 생활비 190만 원 쓰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정도면 65세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그렇게 2021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근무일수 월 평균 18일, 월 수입 평균 306만 원, 생활비 190만 원, 저축 월 평균 100만 원, 1년 만에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퇴직금 잔액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잖아. 저는 기뻤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역시 당신은 대단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2022년 초,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뭐? 정말? 네, 소개팅으로 만난 분이 있어요. 기뻤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그런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랑 쪽에서 전세 자금 준비하신대요. 저희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아들 결혼 때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들었지만 아빠, 제가 대출 받을게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빚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게 할 순 없어. 아빠가 준비할게. 아빠,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딸 결혼인데.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억 2,2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이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잘 컸다. 은숙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냈네요. 그러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장 잔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9,200만 원. 1년 전보다 3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2022년 하반기,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사가 줄어든대. 미분양이 쌓인다던데. 금리가 올라서 집을 안 산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건설은 항상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게 제 세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2023년 1월, 현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3명만 필요합니다. 자재 정리 2명만요. 예전에는 10명, 15명씩 뽑던 현장이 이제는 2명, 3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2명, 3명은 전부 50대였습니다. 저는 64세. 팀장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3월, 근무일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 18일에서 15일로, 15일에서 12일로, 12일에서 9일로, 수입도 줄었습니다. 월 306만원, 255만원, 204만원, 153만원, 생활비는 그대로 190만원,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3월 30만원, 4월 50만원, 5월 70만원, 6월 90만원.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 건설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공사 중단 속출, 미분양 2만 가구 돌파, 건설사 줄줄이 부도,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부 터미널 인력시장, 사람은 점점 늘어났고 트럭은 점점 줄었습니다. 예전엔 새벽 6시면 트럭 15대가 왔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이 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트럭 2대, 많아야 3대. 오늘 철근 작업 5명, 자재 정리 3명만요. 팀장이 소리치면 3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팀장은 가장 젊은 사람만 골랐습니다. 50대 초반, 50대 중반, 60대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저는 64세. 손을 들어도 눈길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팀장이 사람을 뽑는데 제 옆에 선 60대 초반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형님, 타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경력 38년인데 한번 봐주실 수 없나요?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나이가 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 경력, 성실함, 책임감.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이만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2023년 7월 근무일수 7일, 수입 119만원. 2023년 8월 근무일수 6일, 수입 102만원. 2023년 9월 근무일수 5일, 수입 85만원. 생활비는 그대로 190만원. 매달 100만원 이상씩 예금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월 9,200만원, 6월 8,750만원, 9월 8,450만원, 반년 만에 75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특히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내렸고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 더위 속에서도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5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 못 나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2,500원.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500원이 아까웠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는 인생이 되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일당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왜요? 왜 일당이 떨어져요? 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당 깎아도 할 사람 많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당 14만원만 불러도 3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택권은 팀장에게 있었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근무일수 6일, 일당 14만원, 수입 84만원. 11월 근무일수 7일, 일당 14만원, 수입 98만원. 12월 근무일수 5일, 일당 14만원, 수입 70만원. 생활비 190만원에서 빠지고 나면 매달 110만원 이상씩 적자였습니다. 예금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10월 8,300만원, 11월 8,180만원, 12월 8,050만원, 1년 만에 1,15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해 연말 혼자 앉아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통장을 펼쳤습니다. 8,050만원, 월 평균 감소액 95만원, 7년. 그때 제 나이는 72세. 72세에 돈이 바닥나면 그때는 어떻게 살지? 답이 없었습니다. 연금 52만 원만으로는 생활비 19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달 138만 원이 모자랍니다. 빚을 져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빚을 질 순 없어.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마저 곧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년엔 더 나빠지겠지.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24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건설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얼어붙었습니다. 남부 터미널 인력시장, 사람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2대에서 1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자재 정리 2명, 단 2명. 그 2명을 뽑기 위해 10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제 저는 완전히 늙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무일수는 계속 줄었습니다. 한 달에 4일, 5일, 많아야 6일. 수입은 고작 50만 원에서 80만 원. 국민연금 52만 원을 더해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예금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여보, 여보. 아침에 일어나려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본인 부담금 64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고작 56만 원인데 결국 예금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7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집 화장실 배수관이 막힌 겁니다. 아저씨,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못 쓸 순 없으니까요. 또 예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8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되어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나면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틀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아까웠습니다.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추석에 갈게요. 그래, 오너라. 아버지, 용돈은 안 주셔도 돼요. 예전 같으면 30만 원씩 줬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알았다. 딸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주는 아버지가 되었구나.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용돈 안 준 거 미안하지 않아요? 응.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이나 버틸까? 큰 병이 생기면,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하면, 물가가 더 오르면 훨씬 빨리 바닥날 겁니다. 11월 통장 잔고 7,320만 원. 2024년 11월 어느 주말 오후 아들 준혁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일 나가세요? 응, 나가지. 매일요? 아니, 일이 있을 때만. 며칠이나 나가세요? 한 달에 한 57일. 준혁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66세이신데 건설 현장은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나는 자재 정리만 해. 위험한 일 안 해. 그래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 38년 경력이야. 하지만 준혁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어요. 뭘? 아버지 무릎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파스 계속 붙이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면서 왜 무리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무릎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안 갔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되어서요. 준혁아,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왜요? 너도 내 생활 있잖니?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식 돈 받고 사는 건 싫다. 절대 안 받는다.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표정이 단호했으니까요. 잠시 후 준혁이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아버지가 되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저는 기적처럼 일감을 얻었습니다. 박 아저씨, 오늘 나올 수 있어요? 평소 알던 팀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데. 네, 나갑니다. 3주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자재 옮기는 일인데 철근이랑 파이프 좀 날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
무릎이 꺾이면서 철근을 놓쳤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일꾼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늘 일당 14만 원. 이걸 놓칠 순 없었습니다. 다시 철근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릎 양쪽에, 허리에도. 아저씨, 많이 아프세요? 젊은 일꾼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무릎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나중에.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니까요. 오후 작업.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재를 들고 3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도 견뎠습니다. 세 번째, 2층 계단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쉬면.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치면 더 큰일 나요. 오늘 일당은 드릴 테니 들어가세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들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무릎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볍게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38년 전, 29살 때, 처음 건설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저도 저렇게 젊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자재도 가볍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근 하나 들다가 무릎이 나갑니다. 계단 3번 오르다가 주저앉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늙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좀 삐끗했어. 병원 가봐요. 괜찮아. 여보.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병원 가요. 이러다 큰일 나요.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결국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 치료하면 나아요? 나이가 있으셔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나아지긴 힘들고 관리하시면서 사셔야죠. 일은 할 수 있어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장시간 서 계시는 것도 좋지 않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건설 일을 할 수 없다.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진료비, 엑스레이, 약값, 통장에서 빼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66세, 38년 일한 건설 노동자. 이제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뭘? 일요. 몸도 안 좋은데. 이러다 큰일 나요.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금 있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버티는데? 그래도 건강이 먼저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직 쓸모가 있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릎은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허리는 조금만 무리하면 아프고, 팀장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인력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허리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했습니다. 의사 말대로 저는 더 이상 건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입은 국민연금 52만 원이 전부입니다. 생활비 190만 원,
매달 138만 원씩 적자입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5년이면 바닥납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건설업은 더 이상 노후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당직 노동은 노후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일감이 사라집니다. 5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60대 초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0대 중반부터는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팀장들은 젊은 사람만 찾습니다. 경력이 40년이든 5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이만 평가 기준입니다. 둘째, 몸이 무너집니다. 무릎, 허리, 어깨. 38년 가까이 육체 노동을 하면 몸 곳곳이 망가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허리는 펴지지 않고, 어깨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못 갑니다. 치료비가 부담되니까요. 파스로 버티고 진통제로 견딥니다. 셋째,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일당직은 나간 만큼 법습니다. 일이 없으면 수입도 없습니다. 한 달에 20일 나가면 좋지만 10일밖에 못 나가면 수입은 반토막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노후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일당이 떨어집니다. 건설 경기가 나쁘면 일당도 떨어집니다.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사람이 많으면 팀장들은 일당을 깎습니다. 어차피 할 사람은 많으니까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섯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명절 용돈. 이런 지출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생기고 꽤 큰 금액입니다. 월급이 일정하면 대비할 수 있지만 일당직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예금에서 빼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닥으로 향합니다. 저는 이제 후회합니다. 50대 때 뭘 했어야 했을까요? 첫째, 지출을 줄였어야 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월 190만 원 쓰던 걸 150만 원으로 줄였다면 40만 원 차이가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둘째, 건강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의료비가 폭증합니다. 그리고 일도 못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몸을 혹사했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챙기세요.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고 아플 때 참지 마세요. 셋째,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일당직은 불안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불안정해집니다. 가능하면 월급제 일자리를 찾으세요. 아니면 작은 사업이라도 준비하세요. 수입이 일정해야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상금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이런 지출은 반드시 생깁니다.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 두세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게 있으면 예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존심보다 현실을 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다고. 자식 돈 받고 살 순 없다고.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자식에게든 정부 지원에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건 더 비참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생각할 겁니다. 그냥 자기 불행을 늘어놓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노후를 몸으로 버티지 마세요.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당직, 계약직, 임시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일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50대 분들, 60대 초반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노후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높은 지출,
예상치 못한 비용, 줄어드는 건강,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무너뜨립니다. 구조를 바꾸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새벽 인력시장으로 가던 그 길을, 이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